하겠습니다. 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의 첫날, 11월 첫날을 겨울이 왔어요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아주 쌀쌀하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날은 화창합니다. 오늘 아침에 동이 아주 멋있게 뜨는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날이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장 한마디. 아직 버블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어디서 불안해하는지 확인됨. 미국 시장 얘기입니다. 요거는 미국 시장, 한국 시장 얘기 아니고요. 자, 일단 미국 시장 정리를 한번 전반적으로 해보죠. 지난 주말에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 팬비즈를 통해서 어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미국 시장 보시면 제일 많이 오른 건 어디야? 아마존, 아마존, 팔란티어, 오라클, 테슬라 이런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반면에 많이 빠진 거는 메타는 전일 두 자릿수 수준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7% 빠졌습니다. 자, 오라클이 지금 일단은 반등을 했다는 건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거 조금 색다른데요. 그 외에 반도체 칩 주식들은 좀 엇갈리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장비주들은 조금 떨어지는 놈들이 많았고요. 브로드컴을 제외하고는 퀄컴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으니까. 그리고 시장은 완전한 혼조입니다.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10대1로 주식 분할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일라릴리는 이 지방 제품이 아니구나. 지방을 감소시켜 체중 감량해주는 약의 효능에 의해서 지금 실적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는 나눠지는데 핵심은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존과 구글이에요. 아마존과 메타예요. 이 아마존과 메타가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 아마존 한번 살펴볼까요? AI 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설비 증설을 하려고 하고 많은 기업들이 아마존의 AWS 같은 데이터 센터 모델 하이퍼스케일러를 갖추고 싶은지는 아마존의 실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마존이 22년 이후 데이터 센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는 AI가 아마존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면서 강력한 모멘텀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사업 영역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기네 자체 사업 영역도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AWS의 활성화, 데이터 센터의 활성화도 있을 거고 AI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계속해서 해고가 나오겠지. 해고가 나와. 그런 상황들이 오겠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나도 저거를 갖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그냥 정해져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냥 자로 된 것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성장률이. 이익률도 계속 꾸준하고 올라가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간절히 목을 매는 회사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바로 메타입니다. 지난주에 아시겠습니다만 자금 조달은 엄청나게 했습니다. 250억 달러는 확정된 것 같고 350억 달러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250억 달러라고 해도 36조 원 정도 수준인데요. 데이터 센터 건립과 AI 모델 개발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자금 조달로 루이지애나 리치랜드 페리시에 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인 하이페리온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한 부분 거죠. 그래, 아마존 같이 이렇게 AWS에서 돈 많이 벌고 AI로 돈 버는 거 알겠고 그래서 AI가 좋아. 그래서 나 AI 투자할 거야. 라고 하는데 메타를 볼 때마다 뒷골이 딱 당기는 게 있죠. 메타의 원래 이름 뭐였어? 페이스북이었지. 왜 메타로 바꿨어? 페이스북이 어떤 디바이스 기업들, 즉 애플 등등이 막 이렇게 부가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상황이 되니 자기네들도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지. 그래서 오큘루스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하면서 자체적인 디바이스를 갖고자 하는 꿈 등등등이 합쳐지면서 투자했던 게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이름도 메타로 과감하게 바꿔버렸어. 메타로 바꿔버렸어. 지금 묻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디 있나요? 메타버스는 어디 있죠? 메타버스가 AI로 들어갔지 뭐야.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 메타버스를 따르게 사람들이 메타버스 같은 놀이터에서 논 게 아니고 세상 물리적 세계 전체가 그냥 메타버스가 돼버린 거지. 메타버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냥 AI로 인해서 그냥 물리 세계가 아예 그냥 온라인 세계로 그냥 통째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의 분위기가. 근데 여기에만 빠지면 제조업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러다가 망한 지금 미국이 망조가 좀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GDP 규모나 뭐 이런 걸로 하면 압도적이라서 아직도 뭐 여전 체력이 있지만 이제 물건 만들려고 해보니까 물건 만들 공장이 하나도 없네. 뭐 이런 웃기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메타버스가 그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 얘네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어요. 페이스북, 왓츠앱,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등등으로 엄청난 돈을 발생시키고 있고 왓츠앱은 아직까지 제대로 기름을 짜지 않았어요. B2B 쪽에서만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 창출 능력으로 이렇게 한 데까지는 괜찮았어. 여기까지는 괜찮아. don't care 뭐 이렇게 되면서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문제는 돈을 조달했다는 거예요. 뭐지? 현금으로 안 돼? 추가로 뭐가 필요해? 이렇게 된 거지. 자,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의 메인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AI가 맞는데 뭐야? 지 돈만으로 못하네. 남의 돈 땡겨서 하네. 이러다가 물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당연히 하게 되겠죠. 아니, 자기 돈 가지고 해서 깨먹는 거에 무슨 상관이야. 그치?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만 문제지. 그런데 남의 돈 땡겨와서 문제를 일으키면 나만 자빠지는 게 아니고 돈 빌려준 사람도 휘청거릴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연쇄 반응을 일으켜주는 게 이 신용세계의 그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의혹하고 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투자 세계의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정리 끝났고 미국 시장.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화 강세가 시작되는가입니다. 원화 강세. 자, 일단 에이펙 이후로 원화 강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죠. 네, 원화 강세가 분명히 조금 눈에 띕니다. 이거는 최근 그 한 달간의 흐름을 보면 파죽지세의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이 약세가 덜해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특별히 에이펙이 끝나고 나서 장중에 꽤 많이 원화 강세였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 그 초반에는 1430원을 훌쩍 넘었다가 이게 좀 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12.7원 하락하면서 금요일날 오후장에는 1424원대로 마감을 했단 말이야. 이 1430원이 고정적으로 느껴졌었는데 그게 깨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막판에 이제 조금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는 바는 1430원이 좀 깨졌어요. 이 1430원이 되게 그 포인트가 되는 자리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게 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 저점은 지난 한 주간 흐름을 보면 지난주 저점은 1419원이에요. 1419원. 예, 1419원. 자,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거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여부를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마감에서 제목으로도 뽑았습니다만은 한국을 달러 환산으로 하니까 지금 해봐야 3,300포인트 이제 막 고점 됐어. 21년도 고점 1,150원대하고 비교해 보니까 신고가가 빠방빵빵 터졌는데 그래봐야 지금 3,300 정도 수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 수준이야 달러 환산은. 예? 근데 이제 달러 환산으로 고점을 벗기려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고점을 벗기면서 이 수익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할 필요가 지금 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장전은 이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자는 거죠. 자 일단 지난주에 뭔가 기미가 보였기 때문이고 자 한번 상황 볼까요? 환 상황 보면 아주 껌딱지라고 생각했던 왜 이런 그 이슈를 가지고 왔냐면 N1이 100엔당 940원대에서 지금 두 달간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어. 그쵸? 맞죠? 이거 맨날 얘기했잖아. 맨날 얘기해서 한 100번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과장이 심하네요. 한 20번 이상 얘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치? 근데 지금 940원에 아주 쉼없이 깨졌어요. 툭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연줄 끊어지듯이 툭
끊어지면서 1,200원대로 바로 왔습니다. 일본 엔화의 약세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와 완전하게 동행하던 환율 흐름에 이격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다. 이제 엔화는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하는 건 다 입으로만 해. 이걸 다 알았어 시장에서. 쟤네들은 입터벌의 천재야. 입터벌에 맨날 금리 올리다, 맨날 금리 올리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금리 올릴 것처럼 해놓고 또 5대2네, 또 5대2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금리 동결 계속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엔화는 이제 투기자들 입장에서는 엔화는 그냥 계속 약세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건데 사실 저기서 금리 올리면 조금 엔화 강세가 빵 터질 수도 있죠. 그럼 또 우리 엔캐리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어쨌든 엔화와의 동행이 깨졌습니다. 왜 깨졌을까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얘기하기 전에 그럼 그동안에 왜 원화는 1,430원까지 약세가 되면서 금융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IMF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불러일으켰느냐. 그거는 옛날 그 뇌과학으로 따져보면 옛날에 익숙해져갖고 옛날 경험 트라우마가 그대로 온 거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N 대비로 봐라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외환위기 올 상황 아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 들어보면 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화가 약세가 됐느냐. 저는 가장 큰 이슈는 지금 그동안에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의 약간 부진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만 그 부진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균형에서 균형을 무너뜨리는 추 하나를 더 얹었기 때문에 그런데 즉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원화 약세의 저는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샀느냐? 최근에 그러면은 원화가 한국 주식시장이 4,000포인트 돌파했으니까 한국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을까? 들어오긴 했지.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오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합니다. 한국 주식을 팔아서 미국 주식을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강해요. 자, 이건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을 쫓아가는 본성.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이 눈에 보인 다음에 쫓아가죠. 저희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수익률이 눈에 보이기 전에 수익률이 보일 것 같은 데 들어가셔야지 가장 좋은 결과치를 얻지 수익을 보고 들어가시면 뒷다리 잡는 겁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이 뇌는 뒷다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내가 실패한 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 실패한 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내 뇌기능 때문에 그래. 인간 고유의 본연의 뇌기능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뒷다리를 잡도록 본성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시스템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요. 여러분 뇌를 탓하십시오. 머리를 때려버려. 아유 이씨. 아우 이 자식아. 아우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어지럽다. 너무 세게 때렸다. 과했습니다. 연기가. 죄송합니다. 자, 근데 원화 약세 요인 중에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지난 9월에 미국 주식을 얼마 넘어갔냐면 32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신고가를 찍고 있는 미국 시장이 10월 달에는 61억 달러 가까이 나갔어요. 이야, 돈이 계속 빠져나가. 머리에 혹이 났어요. 진정합시다. 그런 결국 그것도 내 몸 아니야. 아껴주세요. 네. 자, 어쨌든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돈이 빠져나가니 원화가 강세일 수가 있어. 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그다음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돈도 있지만 그 규모보다 지금 외국으로 빠져나간 돈이 크고 그다음 외국인들도 배당 받으면 배당을 송금해 줘야 되잖아. 미국에 외국에 달러로 환산해서 그 부분도 꽤 큽니다. 자, 한국 그 주식 매수는 얼마냐? 9월 달에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매수는 6조 한 7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최근 그 2년 내에 거의 최고 규모로 월간 매수를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조? 아까 우리 한국 분들은 얼마가 나갔다고? 10월 달에 60억 달러. 60억 달러면 얼마야? 61억 달러쯤 된다. 그러면은 거의 구조잖아. 외국인 아무리 들어와 봐야 나가는 돈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원화가 강세일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본격적인 이익 증가가 우리 3분기 실적으로 확인됐죠. 자, 그러면 4, 4분기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4, 4분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그로 인한 원화 유입이 적을까 많을까? 자, 우리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자, 디램 익스체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계속 한 번도 떨어지는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좀 상승이 멈추는 것 같아. 자, 처음 봤어. 상승이 조금 줄어들었죠. 1.7% 맨날 뭐 3%에서 5%씩 매일 오르다가 미쳤어 이랬는데 자 1.79%로 오면서 15.48달러. 자 조금 그 뭐랄까 200km로 달리던 차가 한 80km로 속도가 좀 줄은 것 같은데 100km쯤으로 속도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앞으로 봐야 되겠죠. 너무 급하게 올랐어. 자 어찌되었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가격은 지난달 가격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고. 얼마나 많이. 저희 저거 11달러인가부터 체크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15달러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본 단기간의 기간 동안 50%나 가격이 올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저기서 땡겨올 돈이 얼마예요? 많겠죠. 자 10월 달 반도체 수출액 추정액이 157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22조 원이에요. 157억 달러. 추정액입니다. 아직까지 뭐 11월 1일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외국으로 나간 돈은 얼마? 추정이 60억 달러. 60억 7천 뭐 이렇게 60억 달러가 나갔는데 반도체 수출액이 157억 달러야. 이거는 답이 나오자. 그러나 전체 무역 수지가 있잖아요. 반도체로는 돈을 땡겨올 수 있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물품이 있으니까 그게 대략 60억 달러입니다. 무역 수지가 10월. 외국으로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느낌이 오시죠? 10월 달 무역 수지가 60억 달러인데 그만큼 미국 주식 산다고 돈이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균형점을 잃었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외화 유출 속도와 외화 유입 속도가 균형을 잃었다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가는 규모로 인해서 원화 약세 요인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출입으로 상쇄가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른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미국이 그 12월에 금리 어떻게 할 건가요? 잘 모르겠죠, 지금. 그러나 한 60, 7할은 금리 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12월에 못 한다고 할지라도 내년까지는 금리를 내릴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내년까지 금리를 몇 번 내릴까? 한 두세 번 내리겠죠. 두세 번 내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 내려도 2번은 내리겠지. 그죠? 그 정도 내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3.75에서 4.0인데 대략 뭐 3.25 내외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한국은요? 금리 어떻게 할까요? 지금 2.5인데 내려봐야 한 번밖에 못 내릴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내년도 후반부에는 금리를 이제 더 이상 내리기는커녕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미국과 벌어졌던 금리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미국은 계속 내리고 우리는 못 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로 벌어지는 그 달러 강세, 원화 약세의 기준은 바뀌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게 이렇게 쭉 벌어진 상황이니까 계속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인데 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만큼 달러 대비 원화가 가만히 있어도 강세로 거리가 붙는 이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금리 상황에서는.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무역 분쟁 관련해서 우리는 너무나 수출 국가니까 저렇게 무역 관세를 빠바방 때리고 이러면 뭐 원화가 뼈를 추리겠느냐 했는데 지난주 에이펙에서 뭔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동차주 오른 게 바로 그걸로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른 게 가장 크죠. AI는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이 이슈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이 이슈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약세를 주는 요소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에서 원화 약세 요소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변수. 아침 인사말에서 몇 번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만약 한국 주식이 최근에 저점 대비 2배 정도가 오른 4,500포인트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죠.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 눈으로 수많은 정보들을 흡입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주식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상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데이터를 흡입하죠. 그러면서
지금 흡입하는 데이터는 뭡니까? 과거 고점 대비 더 많은 고점에 왔으니 지난 15년간의 평균적으로 봐서 이렇게 고점 오면 주가가 떨어진다 라는 데이터 값을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인버스 등을 매수를 하고 있죠. 저희 방송에서는 인버스 뼈도 못 추립니다 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 진짜 조심하고 안 됩니다 라고까지 표현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뼈는 부스러졌고 녹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스러진 다음에 가루가 되어서 녹고 있는 과정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한국 시장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한 번은 좀 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책 효과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딴 건 몰라도. 게다가 한국 반도체 중에서 삼성전자의 빈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왜? 아까 디램 익스체인지 보여드렸잖아요. 디램 가격 상승이라니까. 자, HBM의 판매 증가는 하이닉스의 이익으로 직결되죠. 삼성전자 HBM을 못하고 디램 못했는데 수익이 못해서 안 좋았어?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디램 못해서 그 돈은 쏟아부었는데 리턴이 없으니까 HBM에서 깨졌지. 그 다음 또 하나. 물론 완전히 깨진 건 아니에요. 이익은 났겠지 당연히. 이익은 났는데 하이닉스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럼 디램에서 깨졌잖아요. 삼성전자가 깨진 핵심 디램이라고. 자, 그러면 이번 3, 4분기 실적 발표를 보건데 그리고 3, 4분기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4, 4분기 즉 10월부터의 디램 가격을 보건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삼성전자의 실적이 4, 4분기 실적이 엄청 늘겠지. 외국인들이 지금 미친 듯이 사잖아. 이게 보이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는 기저효과 즉 전년 동기 대비 삼성전자의 4,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해 봐야 되지 지금. 네? 상상해 봐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지수가 고점이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지수는 우리가 모른다 쳐. 그럼 이익은 고점이냐고. 이익은 고점 아닌 건 맞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면 6개월 정도 땡겨오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10만 원은 내년도 쉽게 얘기하면 4월 달에 실적 반영이에요. 내년도 4월 달에.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 계산해야 되는 것은 26년도 10월 달에 실적이 어떻게 될 거냐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저희들의 전망은 지금 추세로 보건데 내년도 10월 달에 실적이 꺾일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거지 지금. 왜냐하면 이보다 더 못할 수 있을까가 작년이었고 그래서 맨날 욕했지. 삼성전자 너무 못한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부활의 단계고 근데 이게 있잖아. 재미난 게 자기네가 잘해서 부활한 거냐. 그건 또 좀 애매하죠. 그거는 이제 HBM을 뭐 정말 제대로 납품하냐 여부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 영향으로 오르는 거 아니야. 커머더티. 그죠? 석유가 자기가 잘해서 가격이 올라? 금이 자기가 잘해서 어머 여러분 저 금이에요. 제가 이번부터는 금 껍데기에 로즈골드로 저 껍데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금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커머더티는. 그죠? HBM은 커머더티라고 부를 수 없지만 소위 말하는 원자재 커머더티는 시중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수요가 지금 폭발하기 시작했던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적이 더 좋은 이익이 더 좋은 이익률이 더 높은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가 왜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사느냐 이 부분 때문에 베이스 이펙트 전년 대비 증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익률은 뭐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앞으로 1년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측면에서 보면 달러의 유입이 적을 것이냐 여부 하나와 또 하나는 지수가 지금이 고점이냐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론적으로 만약에 지수가 4,500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내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말은 뭐죠? 주주총회 이후 어떻게 될 거냐. 집중투표제. 이 집중투표제가 이사를 바꿀 것이냐 여부죠. 이사 바꾸게 되면 지금 뭐 지주회사들이 뭐 가격이 높아요? 아직 너덜너덜하지. 지주회사들 중에 너덜너덜 뭐 예를 들어 뭐 H모 회사 뭐 주가 한 4배 올랐습니다. 4배 올랐으면 그럼 비싼가? 아닌 것 같은데. S모 회사 뭐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비싼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들 지금 현재는 반도체 가격으로 지수가 올랐고 그다음에 금융주식들이 금융주식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자 따져볼까요? 반도체 주식이 비싸? 물어볼게요. 그러면 금융주식들이 비싸? 그러면 자동차가 비싸? 지주가 비싸? 그래서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이 얘기 들으면 또 욕먹는데 한국은 대형주들이 정말 쌉니다. 네. 대형주들이 좋아서 많이 오른 게 아니고요. 싸서 많이 오른 거예요. 제 결론은. 코스닥이 왜 안 올라? 비싸서 안 오른 거예요. 코스닥은 비싸요. 완전 비싸요. 밸류에이션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밸류에이션만 쳐봐도 알아요. 자, 지금 포워드로 한번 쳐보자는 거야. 포워드로 1년 땡겨서 삼성전자 실적 얼마 나올까 계산을 해보면 1년 후 순이익이 10배 될까? 지금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고요. 미국은요 평균 23배잖아요. 미국까지는 안 가더라도 내년도 1년치 미후에 실적을 땡겨오면 삼성전자가 10배가 넘냐고요. 그럼 비싼 거냐고요. 묻고 싶어요. 자, 코스닥 웬만한 기업 퍼 30배 40배 안 됩니까? 바이오 50배 100배는 안 됩니까? 뭐가 싼 거냐고요. 지난 주말에 올랐던 자동차 이익 대비 비쌉니까? 네. 금융주 엄청 올랐잖아. 지금 2배도 넘게 올랐다고. 2배 넘게 올랐어. 그러면 이익 대비 비싸냐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회사 볼까요? 제가 보니까 그 눈여겨보는 회사 지금 올해 영업이익 1조 5천억 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이익 한 1조 넘을 것 같은데 그 회사 시가총액 지금 6조대예요. 주가는 한 150% 올랐어요. 150% 올랐는데 비쌉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이 밸류에이션을 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말이 잠깐 딴 데로 샜는데 다시 오늘 메인 주제로 넘어가면 마지막 변수는 전 미국 주식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격이 싸다라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았을 때 미국 주식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게 맞느냐, 한국 사람들의 돈이. 근데 결국은 수익률을 보고 움직인다. 그러면 수익률이 갑자기 한국 시장이 일본 시장 마냥 올라간다면 미국으로 투자하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 물론 나빠요. 미국 기업 굉장히 훌륭하죠. 오늘 언급했던 몇몇 기업들도 거버넌스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최악이야.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컨셉은 뭐냐면 이제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하는 건 이런 최악의 거버넌스를 만들었던 대주주들이 예전만큼 힘쓰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의 시대가 온다, 한국도.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자본의 시대가 와서 그것들이 반영이 되면 수익률이 올라갈 거고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때도 과연 지금처럼 한국 시장을 무시하는 흐름들이 계속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 잘 해보시라. 생각 잘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 시계열은 매우 긴 시계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계열은 2, 3년 이상짜리로 시계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긴 시계열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굉장히 빨리 반영되고 있으나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완전히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일본은 10년 넘게 걸렸고요. 한국도 5년은 걸려야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공부하자. 그래서 이번 광고를 받았죠. 부자 아빠 투자 불변의 법칙. 이 책은 1번에서 돈 번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번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인사드리고 다시 돌아오고 오늘 못 봤던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안녕.